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춘입니다. 오늘은 소련은 왜 패망했나라는 제목으로 강석진 목사님께서 발제하시고 제가 거두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소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이 공산주의 체제가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고, 또 우리는 옆에 중국도 있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석진입니다. 자, 공산 국가였던 이제 그 소련이요. 소련이 이제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공산 종주국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7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중국이라든지 큐바라든지 그리고 또 휴전선 위에 있는 우리 북한, 아직도 공산 그 체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소련의 그 붕괴 원인,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북한도 불언간에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터인데, 이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교훈을 얻고 앞으로 우리가 또 통일을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리고 불행한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고 역사를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소련이란 이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공산국가가 되었고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붕괴되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1917년 11월 7일 날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갖고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제정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니콜라이 2세였었는데요. 이 러시아 제국이 1700년대에 세워져 갖고 1917년에 망했는데 약 200년 동안 제정 러시아로서 존재했고 참 대단한 강대국이었죠. 참 동양과 서양의 제일 끝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큰 대륙을 가진 또 자원도 상당히 많은 나라였는데 내부적으로 부패하니까 결국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으로 이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된 이후에 바로 공산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약 한 5년의 기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는데요.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발트의 그 근처에 그 코카사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라루스국, 요 네 나라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갖다 세우기로 그렇게 합의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한 70여 년을 유지해 왔는데 1991년 12월 8일 날 다시 러시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요 3개국이 말이에요. 벨라루스, 스키아 숲이라는데 거기에 그 별장에서 말이에요. 요 3개국이 소련을 해체하고 독립국가 연합을 창설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줄여서 영어로 CI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70년 만에 수명을 다하고 이 지구상에서 이제 해체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 해 이제 한 20일 있다가 즉 1991년 12월 26일 날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이제 해체된다는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74년 만에 이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 소련의 그 소위 USSR이라고 해서 소련 사회주의 연방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대제국이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죠. 거기 뭐 우크라이나니 뭐 타지키스탄 뭐 여러 가지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전부 밑에 위성 국가로 두고, 그다음에 동유럽의 뭐 폴란드, 체코 뭐 모두 다 동독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대제국을 일으켰는데 7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 자 우선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 거는 왜 소련에서 그렇게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생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거는 그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들이 1800년대 중반에 소위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소위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의 그 모순, 특히 그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인간의 그 노동이 중요한데 인간이 소외되고 착취되고 억압받는 그런 하나의 그 하층민 계급으로 전락을 했다. 이걸 갖다가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었죠. 네, 빈부격차가 부자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됐었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서구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고 왜 소련에서 먼저 일어났냐? 그는 이제 소련은 원래 옛날 러시아의 재정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뭐 표트르 대제, 지금 니콜라이 2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됐는데, 소련은 원래부터 굉장히 그 귀족과 농노 이 계급이 굉장히 뚜렷했고 귀족에 의한 착취가 오랫동안 계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순이 1900년대 초부터 뭐 여러 가지 니콜라이에 대한 뭐 저항 운동도 있고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폭발을 했는데, 이게 소련이 뭐 자본주의도 늦게 도입이 됐어요. 별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소련 자체에 상당히 그 계급 혁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것들이 다른 서구 국가보다는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회적 환경이 이게 그렇죠. 조성됐었네요. 네, 조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산주의를 안 해보고 한번 그렇게 가보자고 하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실험을 한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세계를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간 거죠.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를 시작한 이 나라가 또 최초로 망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거기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는 그 과정에서 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이 되고, 그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징조들이 사회 현상이라든지 또 주변의 그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언제부터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얘기하냐면 1985년대부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이제 망하는 붕괴되는 수순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역사의 그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르바초프가 참 쉬운 4살인데, 그 소련에서는 이 당시 그 집권층들이 말해 수상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70대의 아주 고령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최연소 서기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신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브레즈네프 당 서기장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고령의 그런 그 서기장들이 몇 사람이 갑자기 죽죠. 몇 사람이 2명과 3명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뭐 또는 뭐 그것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말이야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이 아주 그 연소자인 최연소인 이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이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각 분야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개혁파로 등장이 되죠. 그래서 그 고르바초프가 내건 그 슬로건이 두 개 있었죠. 페레스트로이카하고 예. 글라스노스트인데 이게 이제 예. 개혁 개방이랍니다. 예.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고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소련이란 나라와 연방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개혁 개방 그렇죠. 정책을 이제 고르바초프, 이 젊은 고르바초프가 그것을 갖다 이제 외치고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해 1985년 5월달에 금주 캠페인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이 소련 할 것 같으면은 제일 유명한 술이 보드카죠. 보드카죠. 네. 아주 그 도수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근데 이 보드카가 이 곡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드카 한 병을 만들려면은 많은 양식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양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술에 쩔어서 사니까, 이대로는 이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이 금주 캠페인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보드카 가격을 상당히 많이 높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 나타난 게 뭐냐면 술에서 얻어지는 그 주세라고 말해요. 이게 확 줄게됨으로 인해 갖고 국가 재정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이런 국면도 하나의 이제 소련이 재정적으로 서서히 이제 위기가 가중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해 말 12월 달에 보리스 엘친이라는 정치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 고르바초프에 비해 상당히 아주 급진적인 개혁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는 이제 좀 그 온정적인 개혁파였고, 이 보리스 엘친은 아주 급진 개혁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파트너가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정적이 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소련 지도층의 변화를 조금 관찰해 보면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또 그 밑에서 있었던 그로미코라는 그 예상이 있었어요. 네네, 아주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했어요. 수십 년. 그래서 거의 브레즈네프도 그렇고 그로미코도 그렇고 엄청나게 고령이고, 그 이후에 잠깐 왔다 갔다 했던 서기장들도 다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즈네프 누구죠? 고르바초프는 당시 이 농업 전문가였어요. 농업 전문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자기 전문 사람이 지도층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그 개혁 방안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개혁 개방은 기득권의 어떤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층이 저항을 하고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다음에 이제 그 옐친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 뭐 민주투사로 자처했지만 사실은 이 옐친도 자라온 과정이 다 저희 독재 체제에서 길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권을 하니까 또 독재가 또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소련 의회에서 옐친이 고르바초프한테 사태질하면서 당신 물러가라고 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뛰는 것이지 진정한 개혁 개방과는 거리가 멀고, 지금 와서 이제 어쨌든 고르바초프가 서방에서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소련을 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지만은 막상 소련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 푸틴이 지금 또 철권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소련의 그 대제국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 고르바초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은 정작 러시아인들은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인물로 그렇게 또 이제 평가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소련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대사건이
1986년 4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체르노빌이라는 곳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그 3억 2,700만 달러를 소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폭발된 원자로에 계속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열이 나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를 갖다가 헬리콥터에서 부어터갑니다. 그 원자로에. 이게 왜 났냐고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꽤 있는데요. 결국은 소련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원자로 만드는 것도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 조치를 안 하고. 결국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으면 전부 공표를 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 비밀 은폐하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가 아주 그냥 전부 초토화가 돼서 마비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됐죠. 그 정도로. 마치 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갖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죠. 이 사건이 결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망해져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타격을 줬죠. 그리고 이제 그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드레이 그 사로프 박사가 추방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련으로 들어와서 여러 또 그런 정치 활동을 하고 인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1987년에 고르바초프가 정치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근데 이제 당내 이 보수주의 그 자들이 말이에요, 이걸 반대를 해갖고 결국 정치적으로 더 혼란이 가중이 되고 정치적으로 의회를 제대로 변화시키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적인 노선을 그 방향을 갖고 그 엘친과 고르바초프 간에 또 갈등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발트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라트비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이런 여러 그 주변국에서 계속 시위가 생깁니다. 근데 그 시위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1941년에 스탈린이가 이들을 갖다 강제 이주를 시켰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본토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88년 같으면 이제 서울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던 이제 그 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발트 지역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중앙에서 이걸 제대로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즉 이제 독립운동이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 이제 독립 요구가 일어나면서 다른 나라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 또 언론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계속 또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총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 두 파트로 시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나기까지. 그런 소련이 어쨌든 독일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연합군하고 같이 노력한 시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전이 되고 1946년부터 망할 때까지는 소련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긴 그 전승의 공로로 해서 논공 행사에서 많은 것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이 소련의 강대한 힘에 군사력에 눌려서 정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 거예요. 합병도 돼버렸죠. 그 발트 삼국 같은 나라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를 뭐 합병하는 거는 소련을 볼 때는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체코니 헝가리니 저항이 일어나면 소련제 탱크로 전부 밀고 갔어요. 그래서 이 대제국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모순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땠냐면 소련이 모스크바 중앙이라면 나머지 전부 무슨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업 생산이 되면 전부 소련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종속 경제로 만들어놨어요. 자치적으로. 이게 도저히 모순이 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들썩들썩하면서 저항이 본격화된 게 80년대 중반부터죠. 중앙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무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나타난 것이 소위 반체제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하루 굴라그 군도, 수용소 군도 해가지고 소련 체제를 신랄하게 문학 작품으로 써서 고발했어요. 옛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지바고를 썼듯이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사로프, 핵물리학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반체제. 그 다음에 샤란스키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저항을 하는 회사들이 국제적으로 연대가 돼서 이게 소련 체제가 그러니까 이제 소련 체제가 안팎으로 상당히 많이 데미지를 입고 이제 서서히 이제 붕괴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 드디어 이제 헌법이 바뀌어져 갖고 인민들이 직접 대의원들을 갖다가 인민 대표를 뽑는 선거가 1989년 3월달에 실시했는데 이때 일반 인민들이 얼마나 그 열망이 컸는지 투표율이 89%, 그러니까 뭐 거의 90%죠. 그런데 이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대의원들 그 소속당을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이 공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제 이처럼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일반 인민들은 아직 그런 민주주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공산당원들한테 기득권을 심어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동유럽의 위성 국가였던 폴란드가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무너진 나라가 바로 이제 폴란드였었죠. 그래서 이제 도미노 게임처럼 주변에 그 동구권의 나라들이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사건이 베를린 장벽이 또 붕괴가 됨으로 인해 갖고 소련을 제외한 여러 동구권 나라 중에 가장 강국이었고 규모가 큰 이 동유럽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도 자유롭게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용이 돼 갖고 외국의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상이 이제 많이 또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소련이 망하게 된 국제적인 사건 중에 가장 큰 것은 동독의 붕괴입니다. 동독의 붕괴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하면 이 동구권 사람들이 이 서방으로 탈출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거를 자유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요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러시아가 붕괴되어가는 그 과정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는 계속적으로 이걸 제도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갖다 제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법안을 만들고 또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제도화 이제 그것을 정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붕괴의 여러 그런 그 현상들이 안팎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990년 5월 29일 날 보리스 엘친이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또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6월 10일 날 러시아 인민대표대회가 러시아가 이제 주권 국가임을 갖다가 선포하고 7월 12일 날 소련 공산당 탈퇴를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련이 더 이상 이제 공산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또 발트 이런 국가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도 드디어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완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 해가 바로 이제 1991년도인데요. 그것을 한번 쭉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1991년도 6월 12일 날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엘친이 58.6%의 지지를 받아갖고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 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으로 좀 의미가 큰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혼란이 가중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군부하고 보수 세력들이 공산주의 국가 무너지는 것을 갖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반대했고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군부와 그다음에 그 보수파 진영들이 합세해갖고 이 고르바초프를 갖다가 그 별장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연금을 시키고 통신을 완전히 단절해갖고 다시 공산주의 국가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고 이때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그 보리스 엘친이 이것을 갖다가 뒤집게 되고 시민들한테 지지 세력을 갖다가 규합을 하게 되고 군부들이 이 당시 그 지도자들이 아주 술에 취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들이 그들은 이미 이제 쿠데타에 성공을 한 줄 알고 자축 파티 하면서 아주 술에 쩔어져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보리스 엘친이 나타나갖고 이걸 갖다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제도화되는 것이 이제 정착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91년 8월 29일 날 소련의 공산당 활동을 법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8월 달과 12월 그 사이에 10개국 공화국이 또 독립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거의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유엔에 가입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그 해체를 갖다가 공산주의 국가 해체를 갖다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 12월 25일 날, 즉 우리로서 이제 성탄절이죠. 저녁 7시에 고르바초프가 전국으로 방영되는 그 TV 방송국에 나와갖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대통령직으로서의 활동을 중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해갖고 드디어 그 크렘린 궁에 그 소련을 상징하는 그 낙타하고 망치가 그려져 있는 그 붉은 기가 12월 25일 날 7시 32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중대 성명 발표한 이후에 이제 크렘린을 떠났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그 소련의 국기가 내려지게 되고 4시간 있다가 밤 11시 40분에 러시아 3세기가 개항이 됩니다. 이 러시아 3세기가 제전 러시아 때 사용했던 국기죠. 그래서 참 4시간 만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민주주의 러시아 국가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은 새 체제가 작동하기 전에 구체제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붕괴가 진행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미국의 이제 미소 대결이라는 것이 소련 체제의 또 붕괴를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이 됐어요.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인데도 이 반공에 대한 이념이 아주 투철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는데 이때 특히 그 이제 소련 경제가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무기 경쟁,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소련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이제 네.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 소련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옐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러시아를 얻으면서 소련을 포기한 거야. 소련 연방의 대통령인 고르바초프를 물리치고 자기는 러시아에 한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축소가 된 것이고, 자관 소련은 그 수많은 모순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붕괴가 된 것은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또 미국과의 그런 그 핵무기 대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갖고 결국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였고 종주국이었던 이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런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나 또 북한도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로서 수명을 다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짐들을 요즘 우리가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역사에 대한 많은 그 관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소련 공산주의가 사실은 그 귀족과 농노의 그 대결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평등하다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시겠지만 소련의 그 단간부들, 군부들, 관료들, 이게 이제 신귀족을 형성하고 나머지 또 농민들, 노동자들이 또 완전히 하층민족으로 전락하면서 새로운 중세시대의 그런 봉건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하다 보니까 이 민중들, 국민들이 그 자치 능력, 민주주의 능력이 굉장히 상실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념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아직도 저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자치 능력이 오랫동안의 그 철권 통치 끝에서 상실되고 배양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지금 푸틴이 종신 집권을 하겠다고 지금 헌법을 거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스스로 자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련의 경우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자유주의 국가가 공산화가 되는 것은 삽시간에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산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일반 백성들의 그런 시민의식이 바로 성숙되어야만이 온전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소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